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2022년 10월 17일, 최룡해가 실종된 지 정확히 이틀 후였어요. 평양 시내에 갑자기 검은 승용차들이 몰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평범한 검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학살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철민. 당시 평양과학기술대학 정치학과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정체는 국정원 정보요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북한 역사상 가장 잔혹한 권력 숙청의 목격자가 됐습니다. 최룡해 실종 다음 날인 10월 16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동지들, 당 중앙위원회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부인이 옆에서 말했어요. 그러게, 평소 같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일성 대학 당위원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교수, 지금 당장 대학으로 나와. 무슨 일입니까? 긴급 회의가 있어. 모든 교수들이 참석해야 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대학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교수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동지들, 오늘부터 모든 외부 활동을 중단한다. 당위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동지? 한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 중앙위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다. 당분간 모든 간부들은 각자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라고. 대기라고요? 수업은 어떻게 합니까? 수업도 최소한으로만 한다. 그리고 절대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교수식당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든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들었나? 최룡해 동지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어.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모르겠어.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저도 가만히 들으면서 정보를 수집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부인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여보, 오늘 대학 분위기가 이상했어. 어떻게 이상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혹시 최룡해 관련 이야기야? 부인도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제 휴대폰에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국정원 담당관에게서였어요. 상황 매우 심각. 대규모 숙청 시작됨. 각별히 주의하라.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인 10월 17일 새벽 3시. 갑자기 굉음이 들렸어요. 쾅, 쾅, 쾅. 여보, 저게 뭐야? 부인이 놀라서 깼어요. 모르겠어. 밖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6대가 우리 아파트 단지에 동시에 들이닥쳤어요. 보위성 요원들이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김철웅 동지, 긴급 소환이다. 5층에 살던 김철웅 과장이 끌려 나오고 있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거든요. 잠옷 차림으로 손이 뒤로 묶인 채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왜 나를 데려가는가? 김 과장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보위성 요원들은 말없이 그를 차에 태웠습니다. 철웅아, 철웅아. 그의 부인이 울부짖으며 계단을 뛰어 내려왔어요. 하지만 보위성 요원들이 막아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제발, 제발 내 남편을 데려가지 마세요. 부인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저러고 있어요? 7살 딸이 울며 엄마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아빠는 잠깐 어디 갔다 올 거야. 부인이 눈물을 닦으며 딸을 달랬어요. 하지만 그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30분 후 또 다른 승용차가 왔어요. 이번에는 당 선전선동부 박동혁 부부장이었습니다. 박동혁 동지, 긴급 소환이다. 무슨 일입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지만 보위성 요원들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끌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무성 리성호 국장, 그 다음에는 당 조직지도부 최영수 과장. 1시간 만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만 7명이 끌려갔어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부인이 벌벌 떨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 저도 무서웠어요. 혹시 다음 차례가 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침 7시가 되자 평소 같으면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아파트 단지가 조용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빠, 학교 안 가도 돼요? 아들이 물었어요. 오늘은 집에 있어. 밖에 나가면 안 돼. 왜요? 그냥 위험해서. 대학에 출근하니 평소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만 나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 들었나? 김 교수가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려? 어젯밤에 대규모 체포가 있었다고 해. 어디서요? 평양 전역에서. 당 간부들이 수십 명 잡혀갔다는데.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몇 명의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교수 식당에 갔는데 평소 같으면 시끄러울 정도로 떠들던 곳이 조용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동지, 들었나? 당 중앙군사위 리병철 위원이 체포됐다고 하네. 정말인가? 그분은 김정은 동지의 측근 아닌가? 그래서 더 충격인 거지. 최룡해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의혹 때문이라는데. 최룡해라고? 정말 최룡해가 사라진 거야? 그런 것 같아. 하지만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동이 벌어졌어요. 김일성 광장 근처에서였는데 당 중앙위원회 최연철 동지, 긴급 소환이다. 광장을 지나던 한 간부가 갑자기 보위성 요원 4명에게 둘러싸였어요. 무슨 일입니까? 나는 지금 공무 중인데. 묻지 말고 따라와. 적어도 이유는 말해줘야. 말 많이 하지 마. 그들이 간부를 끌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대낮에, 그것도 김일성 광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주변 시민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쳤어요. 아무도 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저 사람 왜 저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제 옆에 있던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는 게 좋다. 그리고 본 것도 잊어라. 하지만 질문하지 마.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학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정보 수집에 나섰어요. 신뢰할 만한 소식통인 당 조직지도부 김동식 과장을 만나야 했습니다. 형, 만날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은 위험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잠깐만 만나자. 알겠어.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 저녁 8시 평양 시내 작은 술집에서 만났어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형,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김동식 과장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지금까지 몇 명이나 잡혔는지 알고 있나? 정확한 숫자는. 하지만 당 중앙위원만 15명 이상이야. 15명이라고? 그렇게 많이?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뜻이야? 김정은 동지가 완전히 돌았어. 최룡해와 조금이라도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은 모조리 제거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럼 형도 위험하지 않나? 나야 최룡해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으니까. 하지만 언제 누가 지목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술을 한 모금 마신 후 그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들었나? 최룡해와 같은 함경도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함경도 출신이라고? 맞아. 지역연고주의라는 거야. 최룡해가 함경도 출신들과 파벌을 형성했다는 의혹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했어요. 저도 함경도 출신은 아니지만 이런 식이라면 정말 아무나 체포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형, 최룡해가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실종이야? 아니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김정은 동지가 이번 일을 배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야. 배신이라고? 최룡해가 중국 고위층과 비밀 접촉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 김정은 동지 몰래 독자적인 외교 채널을 구축하려 했다는. 그게 사실이야?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김정은 동지는 그걸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 대화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집에 도착해서 부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상황이 정말 심각해. 어떻게 심각한데? 지금까지 당 간부만 15명 이상이 체포됐어. 그렇게 많이? 그리고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혹시 당신도 위험한 거 아냐? 아직은.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최룡의 생각이 났거든요. 과연 그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이 숙청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다음 날인 10월 18일,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대학에 출근하니 김 교수가 안 보였어요. 김 교수는 어디 갔나? 동료에게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어요. 어젯밤에 체포됐어. 김 교수가요? 응. 새벽 2시경에 보이성에서 와서 데려갔다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김 교수는 평소 정치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유가 뭔데? 글쎄, 최룡해와 연관되었다는 건데 뭐가 연관된 건지는 모르겠어. 점심시간에 더 자세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김 교수가 예전에 최룡해 동지 강연회에 참석했었다는군. 강연에 참석한 게 죄가 되나? 요즘에는 그것도 의심받는 거야. 최룡해와 조금이라도 접촉한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정말 무서워졌어요. 저도 몇 번 최룡해와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더욱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들었나? 어젯밤에 평양 시내 곳곳에서 동시에 체포가 있었다는데 몇 명이나?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십 명은 될 거야. 수십 명이라고? 당 간부, 군 간부, 심지어 대학 교수들까지. 제 차례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며칠 후 우연히 체포를 모면한 한 간부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어요. 평안북도 당위원회 리광명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리 부위원장님, 어떻게 무사하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나는 운이 좋았어. 그의 얼굴에는 아직도 공포가 남아 있었어요. 조사를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응, 3일 동안 정말 지옥이었어. 어떤 조사를 받으셨어요? 최룡해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중국 관련 이야기는 없었는지.
중국 관련이요? 최룡해가 중국 고위층과 비밀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모든 대화를 다 캐묻더라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모르겠어. 하지만 김정은 동지는 그걸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 조사 과정은 어땠어요? 3일 동안 잠을 재우지도 않고 계속 신문했어. 똑같은 질문을 수백 번씩 반복하면서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최룡해와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는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혹시 불만을 토로한 적은 없는가? 중국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는가? 대답하기 어려우셨겠어요. 정말 기억나는 대로 대답했는데도 계속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 나중에는 뭐가 진짜인지 헷갈릴 정도였어. 그럼 어떻게 풀려나셨어요? 다행히 다른 사람의 증언으로 내 무죄가 입증됐어. 하지만 정말 아슬아슬했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무서웠어요. 언제 저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르겠거든요. 10월 말경부터는 더욱 섬뜩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들었나? 김철웅 과장이 공개 처형됐다고 하네.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인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김철웅 과장은 제가 아는 분이었거든요. 어디서 처형됐다는 거야? 강동군 모 지역에서 다른 간부들 50명을 모아놓고 공개 처형했다는데 50명을 모아놓고 본때를 보여주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술을 마셨던 사람이 처형 이유가 뭐래? 최룡해 실종에 연루됐다는 거야. 최룡해 탈출을 도왔다는 의혹. 탈출이라고 실종이 아니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야. 최룡해가 중국으로 도망쳤다는 걸.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북한 당국이 최룡해의 실종을 탈출로 결론짓고 관련자들을 모두 제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더 끔찍한 건 체포된 간부들의 가족들 이야기였어요. 박동혁 부부장의 부인과 딸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더군. 아이까지? 딸이 겨우 12살인데 연좌제야. 온 가족이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거지. 북한의 연좌제는 정말 무서운 제도예요. 한 사람이 정치적 죄를 지으면 3대에 걸쳐 처벌받거든요. 며칠 후 제가 직접 본 장면이 있어요. 리성호 국장의 집 앞에서였는데 트럭 한 대가 와서 짐을 싣고 있었어요. 강제 이주 명령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집에 와요? 리 국장의 8살 아들이 물었어요. 모른다. 곧 올 거야. 부인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요? 자강도, 탄광촌으로. 부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짐을 싸고 있었어요. 평양에서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큰아들이 물었어요. 모르겠다. 아빠가 돌아오시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아빠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부인이 저를 봤어요. 박 교수님. 네. 혹시 우리 남편 소식 아시는 거 있나요? 무엇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아는 게 없어서. 그럼 괜찮습니다. 부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트럭이 떠나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가족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11월 초 드디어 저에게도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박철민 교수님, 보위성에서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학과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언제요? 내일 오전 10시. 보위성 조사과로 오시라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온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부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일 보위성에 가야 해. 왜요?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면담 요청이 들어왔어. 혹시 당신도 의심받는 건 아냐?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각오는 해야겠어. 그날 밤 한 잠도 자지 못했어요. 혹시 제 정체가 발각된 건 아닐까? 아니면 최룡해와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거니까?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보위성에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박철민 동지, 네, 들어오세요. 조사실로 들어가니 2명의 조사관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네. 조사관이 서류를 보더니 첫 질문을 했어요. 동지는 최룡해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가?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2번 정도 학술 세미나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나? 작년 3월과 올해 6월이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주로 교육 정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 대학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의견을 구하셨습니다. 그것뿐인가? 네, 그것뿐이었습니다. 조사관이 계속 서류를 넘기더니 더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혹시 외국 관련 이야기는 없었나? 가장 위험한 질문이었어요. 사실 최룡해는 한번 중국 유학생 정책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확실한가? 네, 확실합니다. 조사관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동지,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겠지? 물론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다. 최룡해와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가?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하지만 절대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한참을 조사관이 저를 바라보더니 다른 질문을 했어요. 최룡해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았나? 훌륭한 당 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인상은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혹시 불만을 토로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사가 1시간쯤 계속됐어요.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저의 답변에서 모순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다. 네. 최룡해의 실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동지, 개인적인 추측이라도 추측할 입장이 아닙니다. 다행히 그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경고는 확실했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도록 하라. 혹시 최룡해와 관련된 어떤 정보든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하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네, 보위성을 나오면서 온몸이 땀에 젖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됐어? 일단은 넘어간 것 같아. 정말? 응. 하지만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 당신 정체가 발각된 건 아니야? 아직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의심받고 있는 건 확실해. 그날 밤 국정원에 상황을 보고했어요. 조사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다행이군. 하지만 더 조심해야 한다. 네. 그런데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확인한 것만으로도 당 간부 3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30명이라고? 네. 그리고 가족들까지 합치면 계속 정보 수집해라.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는 말고 11월 중순 숙청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번에는 군부까지 손을 댔어. 신뢰하는 소식통이 전해준 정보였어요. 인민군 총참모부에서만 장성 3명이 체포됐다. 최룡해와 군사 관련 협의를 했다는 이유로. 장성들까지? 김정은 동지가 완전히 편집증에 빠진 것 같아. 누구든 의심하고 있어. 어떤 장성들이야? 리철성 상장, 김광혁 중장, 박명순 소장. 모두 최룡해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야.
그 주에만 당 중앙위원 8명, 내각 부상급 12명, 군 장성 5명이 체포됐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김정은의 대학 동창생까지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어요. 리철주도 잡혔다더군. 스위스 유학 때 같이 다녔던. 맞아. 김정은 동지와 개인적으로 친했던 사람인데 왜 그 사람까지? 최룡해가 김정은 동지의 개인사를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 그래서 김정은 동지와 친한 사람들도 다 의심하는 거지.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는 개인적 친분조차 위험한 시대가 된 거였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당 간부들의 자녀들도 조사받기 시작했어. 자녀들까지? 응. 해외 유학 보낸 자녀가 있는 간부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어. 왜?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통해 정보를 빼돌렸을 가능성 때문이라는데, 이 시점에서 저는 생존 전략을 세워야 했어요. 첫 번째, 최대한 눈에 띄지 않기. 평소보다 더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부인이 물었어요.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 최선이야. 무슨 뜻이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숨죽이고 있어야 해. 두 번째, 어떤 정치적 발언도 하지 않기. 수업 시간에도 오직 교과서 내용만 가르쳤습니다. 교수님, 최근 정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이 물어왔을 때도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질문은 하지 마라. 수업 내용에만 집중해라. 세 번째, 사람들과의 접촉 최소화. 혹시 누가 고발할지 모르니까요. 박 교수, 점심 같이 먹을까? 동료가 제안해도 거절했어요. 미안해. 오늘은 바빠서. 그럼 내일은? 내일도 좀 어려워. 모든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정원과의 연락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철수를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은밀한 경로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조금 더 버텨라. 너무 소중한 정보들이다. 하지만 발각되면 저도 위험합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철수하면 모든 게 허실이 될 수 있어. 담당관의 답변은 냉정했어요. 11월 말 더욱 끔찍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들었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집단 처형이 있었다는데. 정말? 최룡해 관련자들이라는데. 한 번에 20명을 처형했다는 거야. 20명을? 총살이 아니라 교수형으로. 온몸이 오싹해졌어요. 왜 교수형으로? 더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래. 본보기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저도 저런 운명을 맞을지. 12월 초, 저는 이 숙청의 마지막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만수대의 사당에서 특별 회의가 있다고 하네. 동료가 말했어요. 무슨 회의? 최룡해 관련자들 처리 결과 보고회라는데.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어서 만수대의 사당 근처에 가봤어요. 평소보다 훨씬 삼엄한 경비였습니다. 검문소에서 신분증을 확인당했어요. 어디 가시는 겁니까? 대학, 업무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이 길로 통행이 제한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요? 돌아서 가세요. 할 수 없이 멀리서 지켜봤어요. 오후 3시경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창백했습니다. 어떻게 됐나 보네. 옆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지? 최룡해 관련 숙청 말이야. 이제 끝났나 보네. 어떻게 알아? 저렇게 다들 안도하는 표정을 보니 더 이상 잡아갈 사람도 없고. 그날 저녁 라디오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반당반영명 분자 최룡해와 그 일당을 완전히 소탕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엄숙했어요. 이번 숙청으로 총 127명의 반동분자가 처벌됐으며
이들의 가족 324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됐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 127명의 간부와 324명의 가족, 총 451명이 한 사람의 실종 때문에 희생된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부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언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르겠어요. 부인은 처음에 반대했어요. 평양에서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잖아요. 아니야. 김정은이 이 정도로 편집증에 빠져 있다면 언제든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그래도 451명이야. 451명이 한 사람 때문에 희생됐어. 하지만 제가 지켜본 숙청의 참상을 자세히 설명하자 부인도 동의했어요.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고요? 내가 직접 본 거야. 김철웅 과장, 박동혁 부부장, 리성호 국장. 모두 내가 아는 사람들이었어. 그분들이 정말 죽었다는 거예요? 처형됐어. 공개 처형으로.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닐 거예요. 김정은이 편집증에 따진 이상 더 많은 숙청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정말 떠나야 하나요? 그래야 해. 우리가 살기 위해서 12월 중순부터 은밀하게 탈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국정원에 상황을 알렸습니다. 철수를 요청합니다. 이유가 뭔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451명이 희생됐습니다. 한 사람의 실종으로. 451명이라고? 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며칠 후 답변이 왔어요. 철수 승인됐다. 다음 달 중순경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 드디어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청 명단, 처형 방법, 가족들의 연좌제, 처벌 내용까지. 이 정보들이 밖으로 나가면 큰 파장을 일으킬 거야. 하지만 위험성도 컸어요. 발각되면 저도 즉시 처형당할 거였거든요. 당신 정말 괜찮겠어요? 부인이 걱정했어요. 지금까지 온 걸 헛되게 할 수는 없어요. 이 정보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하지만 위험해요. 위험하지만 해야 해요. 451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탈출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최룡해의 진짜 실종 이유였습니다. 형, 최룡해가 정말 중국으로 도망간 거야? 믿을 만한 소식통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그건 확실하지 않아. 무슨 뜻이야? 김동식 과장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 김정은이 최룡해를 제거한 거일 수도 있어. 제거했다고? 응. 그런데 시체가 발견되면 너무 큰 파장이 일 것 같아서 실종으로 처리한 거지. 그럼 지금까지의 숙청은 김정은 자신이 벌인 살인을 덮기 위한 연막작전일 수도 있어. 최룡해와 연관된 모든 사람을 제거해서 진실을 숨기려는. 이 정보를 들었을 때 등골이 오싹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증거는 있어? 확실한 증거는 없어. 하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 어떤 정황? 최룡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10월 13일이야. 그런데 공식적으로 실종 발표가 난 건 10월 15일이지. 이틀의 공백이 있었다는 거야? 맞아. 그 이틀 동안 뭔가 있었을 거야. 그럼 최룡해는 아마 이미 죽었을 거야. 10월 13일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451명이 이미 죽은 사람 때문에 희생된 거였어요. 2023년 1월 15일 드디어 탈출 날이 왔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두만강 상류 지점에서 만나자.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오늘 밤에 떠날 거야. 정말요? 아들이 물었어요. 응. 그리고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왜요? 위험하니까. 저녁 10시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평양 시내를 바라봤어요.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평범한 밤 풍경이었지만 저에게는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여보, 정말 후회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451명의 진실을? 맞아.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두만강까지는 6시간이 걸렸어요. 브로커가 미리 준비해둔 루트였습니다. 조심해. 최근 경비가 더 삼엄해졌어. 왜요? 탈북자들이 늘고 있어서. 특히 고위층 탈북이 많아지고 있어. 고위층이요? 응. 최룡의 사건 이후로 불안해하는 간부들이 많아. 강을 건너면서 뒤돌아본 북한 땅. 저기서 451명이 한 사람 때문에 희생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박철민 씨, 안전하게 도착하셨네요. 국정원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네, 가져온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인가요? 최룡의 사건의 전무입니다. 정말요? 네. 451명의 명단까지 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디브리핑을 하죠. 하루 후 본격적인 디브리핑이 시작됐어요. 정말 127명이 숙청됐다고요? 네, 제가 직접 확인한 숫자입니다. 가족들까지 합치면 451명. 담당관이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직접 목격했고 신뢰할 만한 소식통들에게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명단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대부분의 이름과 직책을 기록해뒀습니다. 명단을 보여드리니 담당관이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다 죽었다는 거예요? 네,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세계가 알아야 해요. 최룡해의 실제 운명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탈출이 아니라 김정은에 의해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는 시간상의 공백과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6개월 후 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의 실종으로 인해 451명이 희생됐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이들 중 상당수는 최룡해와 직접적인 관계도 없었습니다. 단지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희생이 이미 죽은 사람 때문에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대표가 질문했어요. 최룡해는 실종된 것이 아니라 김정은에 의해 이미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451명을 희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일입니까? 북한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독재자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수백 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증언 후 여러 나라에서 북한 제재 강화를 요구했어요. 한국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했습니다. 최룡해 실종의 진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앵커가 질문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탈출했거나 아니면 김정은이 제거한 후 실종으로 위장한 거거나.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숙청의 규모가 너무 컸어요. 마치 뭔가를 덮으려는 것처럼. 451명이라는 숫자가 정말 맞나요? 네, 제가 직접 확인한 숫자입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댓글에는 북한 정권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죽다니 정말 끔찍한 독재 국가다. 통일이 빨리 와야 한다. 지금은 북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박 교수님, 북한의 변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학 강의에서 학생이 질문했어요. 김정은 정권이 계속되는 한 어렵다고 봅니다. 451명을 희생시킬 수 있는 체제가 스스로 변화할 리 없으니까요. 그럼 통일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될 겁니다. 어떤 진실 말씀이세요? 자신들의 지도자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그리고 바깥 세상이 얼마나 자유롭고 풍요로운지에 대한 진실 말이에요. 최룡의 실종 사건으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가 됐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겁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부인이 가끔 물어봐요. 전혀. 우리가 세상에 알린 진실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됐잖아요. 451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분들의 희생으로 세계가 북한의 참모습을 알게 됐으니까요. 최근에는 북한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고 해요. 젊은 세대들이 외부 정보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언젠가 북한도 변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모은 이 정보들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통일 후에 말이에요. 네. 그때 451명의 진실이 모두 밝혀질 거예요. 한 사람의 실종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451명의 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독재자의 편집증이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김철웅 과장, 박동혁 부부장, 리성호 국장.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희생됐어요. 그들의 가족들도 함께. 7살 소녀가 아빠를 찾으며 울던 모습. 12살 소년이 엄마와 함께 짐을 싸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세계가 북한의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더 깊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분단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진실을 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451명. 이 숫자를 잊지 마세요. 한 사람의 실종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김정은의 편집증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는지, 북한이라는 체제가 얼마나 비인간적인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김철웅 과장, 박동혁 부부장, 리성호 국장. 그리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채 희생된 수많은 분들을, 그들의 가족들도 기억해 주세요. 아빠를 찾으며 울던 7살 소녀, 엄마와 함께 짐을 싸던 12살 소년, 남편을 기다리며 절망에 빠진 부인들을, 이들 모두가 최룡해라는 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지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단지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이유로, 어떤 이는 한번 악수를 나눴다는 이유로, 어떤 이는 같은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어야 했어요. 이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김정은 체제의 참모습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어요. 하지만 분단선 너머에는 451명이 한 사람 때문에 희생당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비극이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통일이 되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맛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바라며 우리는 계속 진실을 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451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충격적인 북한의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진실을 전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